알겠지? 자, 시작해 봅시다. 문법 요소. 먼저 사실 문법 요소는 우리가 1학년 때 모두 배웠던 내용이죠. 배웠던 내용이죠.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한번 정리한다는 개념으로 가면 좋고요. 그 다음에 문법 요소에서 이제 또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이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을 새록새록 다시 나타내고자 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첫 번째 나오는 이 종결 표현은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1학년 때는 잘 안 배워요. 알겠니? 1학년 때도 보면은 피동 표현은 배우는 학교가 있고 사동 표현은, 그러니까 피동 표현은 모두 배우는데 사동 표현을 배우는 학교가 있고 그렇지 않은 학교가 있는 것처럼 이 종결 표현은 사실 잘 배우지 않거든요. 자, 이게 뭐냐면 한번 해볼게. 문장의 종결 표현은 종결 방식에 따라 자, 무엇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그러면 문장의 종류를 나타내는 그러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보통 나타내냐면 바로 종결 어미를 사용해서 나타내는 거죠. 어렵지 않아요. 뭐뭐다, 먹었다와 먹었니. 자, 지금 뭐만 다르죠? 종결 어미만 다르죠? 문장의 의미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지죠. 문장의 기능이. 그렇죠? 이런 것처럼 종결 어미에 따라 문장의 종류가 달라지는 것을 바로 우리는 종결 표현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 평서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말이죠. 근데 개념을 확실히 봐야 되는 게 화자가 청자에게, 요게 포인트, 특별히 요구하는 일이 없이 자기의 생각을 체크만, 자기의 생각만을 단순하게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종결 표현 뭐뭐다라고 하는 평서문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보통 사용되는 종결 표현은 뭐뭐다입니다. 그러니까 내일은 비가 많이 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청자에게 그냥 비가 많이 내일이 올 것이다라는 자기의 생각을 전달하는 것뿐인 거죠. 여기에서 청자가 뭔가 반응을 해야 돼요? 내일 비가 많이 오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청자가 어떤 반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할 필요가 없죠. 그죠? 그냥 내일 많이 비가 오겠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자, 의문문으로 갈게요. 효빈아, 이거 촬영 중이라서 이름 하면 안 돼. 혜야야, 누구랑 이름 말하면 안 되니까. 친구들 훑지 마. 눈으로. 이제 자꾸 이러잖아. 너 뒤통수 안 따갑니? 뒤통수 안 따갑니? 와, 효빈 눈빛. 효빈아, 알았어. 여기 집중해. 일단 죽이는 거 나중에 하고 지금은 여기에 집중하자. 알았지? 우리 막 곁눈질로 보면 안 돼. 네가 곁눈질로 보면은 곁눈질로 보는 게 효빈이잖아. 그게 네가 세상에서 보는 마지막 모습일 수도 있어. 뭔가일 수도 있어. 알겠니? 큰일 납니다. 종료아, 조심하자. 알았지? 오케이. 자, 봅니다. 네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하더라. 왜냐면은 네가 그 리스트를 공개하게 되면은 정말 빼박 증거가 돼. 그지? 그럼 선생님은 대가 끊어지는 거네. 아, 슬프다. 촬영으로 남겨놨습니다. 범인에 대한 얘기를 분명히 알려주는 이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자, 의문문 볼게. 자, 얘들아, 의문문은 청자에게 뭐를 요구하는 거지, 얘들아? 대답을 요구하는 거야. 오케이, 체크만 해. 대답을 요구하는 거야. 대신에 얘들아, 그건 있어. 의문문에는 종류가 있어. 몇 개가 있냐면 3개가 있거든. 첫 번째, 대답의 종류에 따라 알겠지? 우리가 의문문의 종류를 따지는데 판정 의문문은 어떤 대답을 하느냐? 예, 아니요라고 하는 긍정과 부정의 대답만을 요구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것이 영희의 책이니 그렇게 물어보면 응 또는 네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럼 설명 의문문은 뭐냐라고 하면 바로 대답에서 설명을 요구하는 것을 바로 뭐라고 한다? 설명 의문문이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설명하는 대답을 요구한다 이 말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철수는 언제 학교에서 돌아옵니까? 그러면 언제 돌아온다고 말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 내일, 뭐 오늘, 이따가 뭐 이런 식으로. 자, 구분은 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자, 판정 의문문과 그 다음에 설명 의문문이라고 불려지는 이 두 가지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차이점이 대답의 차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 문법적인 차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의문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의문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부사인데 알겠니? 이거 뭐라고 얘들아? 부사인데 또는 뭐 주어로도 쓰일 수는 있는데
자, 이것이 질문의 의도를 어휘에 담고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걔네들이 누구냐? 얘네들이에요. 언제, 누구, 무엇. 자, 이 단어들의 의미를 잘 들여다보면은 얘네들이 뭐가 되는 거죠? 질문을 담고 있는 거죠. 이미. 자,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른다, 얘들아? 의문사라고 부르는데, 판정 의문문에는 의문사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 이거 진짜 중요해. 알았지? 하지만 설명 의문문에는 이 의문사가 어때야 된다는 얘기냐면 필수적으로 꼭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문에도 보면 의문사가 하나 보이죠? 철수는 언제 학교에서 옵니까? 의문사 뭐 있니? 얘들아, 의문사 뭐 있어? 그렇지, 언제라는 의문사가 여기 딱 붙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제 아마 선생님 예상이 기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알겠니? 고전문법 있죠? 그 고전문법에서도 이와 같은 똑같은 요소가 나타나요. 고전문법은 이것보다 좀 더 어려워지거든요. 왜냐면 얘네들은 종결 어미는 동일하잖아요. 니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건 똑같은데 이 고전문법은 종결 어미도 달라요. 가, 고. 근데 거기에 의문사가 있다 없다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일단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해야 될 건 설명 의문문에는 뭐가 꼭 필요하다? 의문사가 꼭 필요하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수사 의문문이라는 게 있어. 근데 수사 의문문은 얘들아 그냥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줄게. 우리 문학에서 무엇과 똑같다고 생각하면 되냐면 얘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자, 서리법이 뭡니까? 질문을 하면서 의미를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것과 똑같은 형태를 수사 의문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수사 의문문은 형태는 의문문이지만 굳이 대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면 서술, 명령, 감탄의 효과를 나타낸다. 다시 말하면 대답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서술이나 명령이나 감탄을 효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건 거죠. 누가 그 일을 할 수 없겠어? 라고 물어보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야, 그거 누가 못하겠니?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걸 수사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다시 의문문의 형태는 몇 개가 있다? 세 개가 있다. 판정, 네, 아니요. 그 다음에 설명을 하는데 거기는 뭐가 붙어야 돼? 의문사가 필수로 붙어야 돼. 그 다음에 수사 의문문은 서리적인 표현과 똑같다. 질문을 던지면서 의미를 강조하려고 한다. 됐지? 오케이, 다음. 그 다음엔 이제 명령문과 청유문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일단 이 두 가지는 공통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둘 다 뭐를 요구하냐면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 둘 다 똑같습니다. 청자한테. 알겠지? 그런데 거기에는 차이가 하나 있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명령문은 청자 너만 하라는 얘기고 청유문은 화자와 청자 모두가 하자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뭐 보세요. 이것 좀 읽어보세요 라고 하면은 청자만 읽어보는 거죠.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 내일 좀 더 멋진 게 되도록 노력합시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다 같이 하자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어떤 행동을 요구하는 표현으로는 명령문과 그 다음에 청유문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의 종결 어미가 각자 다르죠. 이따가 한번 정리해 줄게 종결 어미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로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어떤 게 좀 더 배려가 있는 표현이냐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공부해라 이거보다는 우리 공부하자 이 표현이 어때?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편하게 다가오잖아. 그런 것처럼 이 청유문이 아무래도 명령문보다는 행동을 요구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어떻다? 친밀감이나 그렇죠.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해줄 수 있는 표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됐지? 그 다음 감탄문은요. 말 그대로입니다. 하자가 청자를 별로 의식하지 않거나 거의 독백 상태에서 요거죠. 자신의 느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랑 똑같냐면 앞서 얘기했던 수사 의문문과 동일합니다. 알겠니? 감정을 나타내는 건 똑같거든요. 근데 뭐만 다르냐? 형태만 다른 거예요. 의문문으로 야, 나 너무 예쁘지 않니? 이렇게 물어보는 건 대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쁘다는 걸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알았어. 주어 바꿔줄게. 저 꽃이 참 예쁘지 않니? 이러면 이것은 내가 꽃이 예쁘다라는 걸 강조하려고 하는 거잖아. 감정을. 그지? 그러니까 그거는 수사 의문문이 되는 거고 야, 저 꽃이 참 예쁘구나. 이렇게 되면은 감탄문이 되는 거예요. 자, 구분할 수 있겠죠?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이게 키워드야. 여기 보이지? 문장의 종결 유형. 그러니까 종결 표현을 선생님이 정리해놨어. 평서문은 보통 이런 걸 쓰고 의문문은 이런 걸 쓰고
청유문은 이런 걸 쓰고. 그러니까 대표적인 요소만 보자면 바로 평서문은 다, 그 다음에 의문문은 니, 그 다음에 청유문은 자, 그 다음에 명령문은 아라나 어라, 그 다음에 감탄문은 구나. 보통 이걸 많이 쓰지. 이게 기본적인 형태예요. 알겠죠? 자, 이게 바로 종결 표현인데, 자, 여기서 시험에 나올 만한 거 하나 알려줄게요. 알겠죠? 자, 예를 들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간단하게 하나 들어볼게요. 그렇지? 지금 창문이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열려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 놓고 보자는 거야. 이거 진짜 중요하다, 얘들아. 알겠지? 이 상황을 잘 봐야 돼. 무조건 종결 표현 가지고 이게 의문문이구나 청유문이구나 판단하면 안 돼요. 상황을 잘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때 창가에 있는 친구가 있죠. 그렇지? 자, 이 친구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가의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이거 보세요. 지금 선생님은 분명히 표면적으로 무슨 문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의문문을 사용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 상황적 맥락을 봤을 때 이 말의 의미가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알겠죠? 이거 무슨 의미예요? 그렇지, 창문을 좀 닫아줄래?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창문을 닫아라 이렇게 돼 있잖아. 이런 의미잖아. 그럼 보세요. 창문을 닫는 행위를 같이 닫자는 게 아니죠. 너한테만 하라고 지금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지. 정리해보면 이 상황을 놓고 봐야 된다는 거야. 표면적으로는 분명히 무슨 문인데? 의문문인데, 그럼 이것을 의문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이거 무슨 문 되는 거야, 그러면? 그렇지. 이거는 혼자만 하라는 거니까 이 경우는 명령문이다.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종결 표현과 관련된 문제에서 가장 잘 나오는 게 바로 이 녀석이에요. 쉽지 않, 그러니까 지금 창가 쪽에 있는 친구라는 거잖아. 수사 의문문이 되냐면 그냥 내가 어우 추워 씨발 뭐 이런 거지. 씨발 빼고요. 자, 어우 추워 이런 거잖아. 근데 그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창가 친구한테 창문을 닫아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가 됐니? 그러니까 행동을 요구하기 때문에 명령문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는 시험에 꼭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여러분들이 이거 뭐야? 이거 오케이 오케이 의문문이네. 오케이 물어보니까 의문문이네. 아니야. 상황에 따라서 판단해야 된다. 이해가 됐지? 됐어요? 이거 진짜 많이 쓰잖아, 부모님들이. 너 공부 안 하니? 이거 물어보는 거야, 지금? 아니지. 니들한테 뭐 하라는 얘기야? 공부하라는 얘기야. 명령문인 거지. 이해가 됐어요? 오케이. 꼭 알아두세요. 자, 여기까지가 종결 표현이 되겠습니다. 뭐, 사실은 어렵지 않고 지금 설명한 것만 잘 기억을 하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 문제를 맞출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설명한 것과 관련된 것 다음 주 테스트에 100% 나옵니다. 알겠지? 꼭 기억하시고요. 다음은 이제 높임 표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높임 표현은 우리가 이미 너무 잘 배웠고 1학년 때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핵심만 놓고 보자면 일단 높임 표현은 누군가를 높여주는 표현이잖아요. 근데 누구를 높여주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죠.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상대 높임인데 상대 높임은 누구를 높여주는 겁니까? 청자를 높여주는 방법입니다. 맞지? 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거는 상대 높임에는 이렇게 격식체와 비격식체, 그 다음에 하십시오체, 하우체, 하계체, 헤라체, 그 다음에 해요체와 해체 이렇게 있는데 이해가 됐니? 항상 물어보는 게 뭐냐면 이 표를 외워야 됩니까? 라고 하는 걸 나한테 물어보는 친구들이 많아요. 알겠니? 근데 우리 1학년 때 이거와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볼까요? 우리 이 표 외웠었어야 되니? 그래야지 문제 맞출 수 있었니? 잘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들 문제. 그래야 됐을 거 같니? 아니야. 어디까지만 알면 되냐면 이게 격식체냐 아니냐 그것만 따져보면 되는 거였어 사실은.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얘들아? 그러면 다시 말하자면 이거를 외워야 되느냐 외우지 않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를 시험 직전에 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건 진짜 잘못한 거고 이거 수업에 나갈 때 물어봐. 끝나고 물어봐.
알겠니? 선생님, 근데 이 표에 나오는 내용들을 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알겠니? 그럼 선생님이 답을 할 거 아니야. 외워라. 외워야 된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한편 이거 안 외워도 돼. 외우진 않아도 돼. 라고 말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알겠니? 그러니까 이 표를 무조건 공부할 때 외우지 마세요. 이거 되게 비효율적일 수도 있다는 거야. 단 한 가지 알아둬야 되는 건 상대 높임은 누구를 높여주는 거다? 청자를 높여주는 거고, 이거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뭐니? 격식체와 비격식체 두 개는 있다는 거야. 근데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격식체 별거 아니잖아. 이거 언제 쓰는 거야? 그것만. 격식체 언제 써요? 다 까먹었니? 공적인 상황에 쓰는 거라고. 그렇지? 대표적인 게 뭐냐면 얘거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설명할 때 누구를 바탕으로 설명을 해주냐면 우리 앵커들 있지? 그죠? 이 앵커들이 나와가지고 오늘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색하지 않잖아요. 근데 비격식체를 사용하게 돼. 해요체. 오늘 뉴스 말할게요. 오늘 사고 났어요. 많이 다쳤어요. 어색하죠? 그게 왜 그러냐? 얘는 공적인 자리에 쓰는 말이고. 그러면 이 비격식체는 언제 써야 되는 말이 되는 거지, 얘들아? 언제? 예은이가 말해보자. 언제? 사적일 때. 자, 그러면 이 두 가지의 높임 방법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알아둬야 되는 거, 공적인 자리와 사적인 자리니까 친밀감의 의미로 보자면 어디가 더 가깝다? 얘가 가깝지. 비격식체가. 얘가 사적인 경우에 많이 쓰는 거니까. 친밀감. 알겠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선생님과 여러분들은 격식체를 써야 돼요? 비격식체를 써야 돼요? 동용아, 뭐 써야 돼? 너 나랑 그렇게 생각했군요. 알겠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그러니까 조금 너보다 좀 나이가 많으니까 나는 그 격식체 중에 하계체를 쓰도록 할게. 알겠니? 이군, 정용군, 앞으로 과제를 해갖고 오게. 우리 같이 열심히 공부를 함세. 그러니까 우리는 격식체를 사용하는 그런 사이니까. 자, 우리마한테 물어볼까? 우리마, 우리는 무슨 사이야? 격식체야, 비격식체야? 그렇지. 맞죠? 그렇죠. 우리 공부해요. 그치? 정용군, 열심히 공부를 하는가? 열심히 하게. 열심히 하세. 하는구먼. 됐어? 오케이? 이렇게 쓰는 거야. 이것만 기억을 하면 돼. 상대 높임은 다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한 가지 알아둬야 되는 건 이거 종결 표현을 잘 보면 이게 격식체냐 비격식체냐를 구분할 수 있잖아. 알겠지? 그것만 기억을 하면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상대 높임 같은 경우에 너무 단순하다 보니까 주체 높임과 객체 높임 찾는 데만 목적을 둬. 그러니까 문제에서 어떤 예문이 나왔을 때 보통 친구들이 주체 높임이냐 객체 높임이냐는 되게 신경을 쓰는데 상대 높임은 별로 신경을 안 쓸 때가 있거든. 그거 되게 조심해야 되는 거야. 알았지? 어디만 본다? 종결 표현만 잘 봐. 종결 어미만. 그러면 분명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 잠깐만 읽어볼까요? 이거 중요한 거니까. 하십시오체의 청유형입니다. 그러니까 뭐뭐 하자라고 하는 의미죠. 자, 하십시오체의 청유형은 사실 따로 없습니다. 다만 하시지요와 같이 부드러운 권유 표현이 하십시오체의 청유형으로 대신 쓰여집니다. 사실은 표면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해요체가 되는 거거든. 그런데 하시지요라고 하는 경우도 뭐가 되는 거다? 청유문이 되는 격식체, 하십시오체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되고요. 자, 비격식체 문장 종결 표현을 구분할 때는 억양을 통해 실현이 되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이 이 해라고 하는 말로 해볼게요. 여기 보니까 모든 평서문, 의문문, 뭐 청유문 다 이런 거잖아. 이건 억양으로 하자는 거야. 알겠니? 자, 이런 거야. 공부해. 이거와 공부해? 차이가 있지, 그지? 그 다음에 얘는 공부해. 억양이 다르죠? 됐지? 이런 식으로. 공부해! 막 이런 거. 감탄문. 미안합니다. 손 올려가지고. 알겠어? 니는 리액션이 너무 없어. 좀 슬퍼. 고온고 애들은 리액션이 장난이 아니야. 내가 이렇게 손 올리잖아. 난리 납니다. 너무 멋있어. 막. 쏘리. 자, 닥치고 수업하라는 얘기 같아. 자, 사실 정리해보자. 상대는 청자, 듣는 이를 높여주는 거고요. 격식체는 하십시오체, 하오체, 하계체, 해라체, 비격식체는 해오체와 해체가 있습니다. 하십시다는
하우츠의 청유문으로 많이 쓰이고요. 하시지오도 많이 쓴다는 것만 알아두면 됩니다. 됐지? 오케이. 주체 높임으로 넘어갑시다. 주체 높임은 자 누구를 높여주는 거다? 문장에 누구를 높여주는 거다 얘들아? 주어를 높여주는 것을 바로 주체 높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주체 높임이 실현되느냐? 실현 방법 세 가지가 있죠. 첫째, 무엇을 사용한다? 이거 우리 배웠잖아. 주격조사를 바꿔주면 돼. 그냥 읽지 말고 이걸 정리하자. 주격조사 이 또는 가가 있는데 자, 이것을 무엇으로 바꿔준다? 깨서로 바꿔주면 주체 높임이 된다. 맞지? 두 번째. 그 다음엔 선어말 어미를 사용한다. 근데 이거 주목해야 돼, 얘들아. 선생님이 이 부분을 왜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 상대 높임도 객체 높임도 선어말 어미가 없어. 그러면 선어말 어미가 붙어 있다는 얘기는 무조건 무슨 높임이 되는 거야? 주체 높임이야. 선어말 어미는 무조건 주체 높임에만 있어. 높임에서만 실현이 되는 그러한 부분이 바로 선어말 어미야. 그럼 어떤 애냐? 그 시가 된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현대국어에서는 이렇다는 얘기야. 그럼 중세국어는 상대도 있고 객체도 있고 주체도 있습니다. 알겠니? 특히 상대가 객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실 없잖아. 선어말 어미가 여기 없잖아요. 그지? 근데 중세국어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얘네들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붙어 있는 말들이 모두 객체 높임입니다. 선어말 어미. 알겠니? 근데 이거 읽으라 그러면 못 읽어요, 사실은. 특히 다른 글자들은 다 읽을 수 있는데 이 정도는 뭐 읽는 게 어렵지는 않은데요. 요 글자 읽기가 좀 쉽지 않아요. 나중에 쉬는 시간 연습해 보세요. 내가 읽는 건 알려줄게. 먼저 얘는 이 사이를 읽어야 돼요. 이응과 시옷 사이. 그랬어. 됐지? 아래 하자는 나중에 시간이 변하면은 첫 번째로 나오는 건 아로, 두 번째는 으로 발음을 하죠. 근데 원가가 있어요. 원래 음가가 뭐냐면 아우. 그럼 이거 붙여서 읽어볼까요? 싸우. 실제로. 얘가 붙으면 또 골 때려집니다. 숨겨놓고요. 싸우드. 싸우드. 그러니까 음가가 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15세기 이때 내려가서 대화하잖아요. 대화 안 돼요. 우리 대화 될 것 같잖아. 대화가 안 될 수도 있대요. 추측으로. 진짜로 이렇게 음가로 읽으면 이런 경우가 워낙에 많아요. 그리고 아래 하자가 되게 많이 쓰여졌기 때문에 다 우리가 이제 가을 그러면 되는데 가을을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쓰거든요. 못하겠어요. 가우즈 자, 네,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대학 다닐 때 이거 해보라 그러는데 안 돼요. 어쨌든 자, 우리 현대국어에서는 선어말 어미 의시를 사용하는 건 오로지 어디에만 있다? 주체 높임에만 있습니다. 알겠지? 세 번째 방법은 뭐가 있다? 세 번째 방법은 바로 특수어휘. 그러니까 단어 자체에 뭐가 있는 경우? 높임의 표현이 있는 경우가 되는 거지. 근데 선생님이 몇 개 단어들을 좀 써줄 텐데 나중에 이제 시험에도 이걸 낼 거야, 선생님이. 이 단어들 좀 기억해. 내가 왜 기억하는지 여러분들 아실 거야. 이 세 개 단어 정도만 좀 기억을 해뒀으면 좋겠어. 내가 이거 왜 기억하라고 할까? 알겠어? 기억고 깜찍한 예원아, 알겠니? 저거 왜 기억하라고 하는 것 같아? 아니, 까먹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나오면 안 헷갈리는데 이렇게 나오면 애들이 자꾸 헷갈려서. 이거 풀어봐. 어떻게 풀리지? 그 다음에 엿은 들어가면 안 돼. 엇이 들어가야지. 이렇게 나누지. 그러면은 얘를 선어말 어미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진짜 많거든.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잖아. 근데 안 돼. 왜 안 되는지 알려줄게.
얘가 만약에 선어말 어미라면 이 앞에 있는 말이 뭐가 돼야 돼? 어간이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이게 다자를 붙였을 때 말이 돼야 돼. 개다. 개다, 드다, 주무다. 돼, 안 돼? 안 되지. 이 단어 자체가 바로 특수어휘들이다. 이거 꼭 기억하자. 알겠지? 오케이. 자, 주체 높임에서 한 가지만 더 설명을 해줄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실험 방법도 알아둬야 되지만 또 하나 더. 주체 높임에 그만 좀 더듬어 서로. 외롭니? 남자가 없어서 그래. 너는 이제 남자를 모으다가 씨발 여자까지 모으려 그러냐? 그만 좀 더듬어. 자, 그 다음. 역시 방송인데 더듬어. 아, 주어를 말 안 했으니까 괜찮습니다. 알겠지? 다음. 이 주체 높임에는 뭐가 있냐면 종류가 있죠. 무슨 높임과 무슨 높임이 있어? 직접 높임과 주체 높임입니다. 알겠지? 간접 높임이 있다. 직접 높임은 말 그대로입니다. 주어를 어떻게 하는 거? 직접 높여주는 방식이 직접 높임이야. 주어를 말 그대로입니다. 직접 높여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대부분이 다 직접 주체 높임이 되는 거야. 쉽게 말하자면. 예를 든 것도 그거예요. 아까 본 게 뭐냐면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뭐 이런 거. 알겠니? 이게 직접 높임이야. 그런데 간접 높임이라 하면 어떤 걸 말하는 거냐면 자, 이거예요. 잘 들어봐. 간접 높임을 구분하는 방법은 주어를 직접 높이는 게 아니라 주어의 보통 소유물이거나 또는 신체 일부를 높여주는 표현이거든. 아까 선생님이 예문으로 하나 쓴 게 뭐였었냐면 여기서는 선어말 어미 뭐가 붙어 있냐면 시가 붙어 있지, 그치? 근데 그때 잘 봐. 누가 들어가? 그냥 쉽게 누가 들어가? 아버지. 그러니까 여기서 선생님이 이거 빼먹었는데 아버지께서 이렇게 들어가지, 그지? 근데 요거와 관련된 예문을 하나 써볼게.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여기에도 분명히 지금 뭘 썼어? 선어말 어미 의시를 썼죠. 그쵸? 자, 이걸 구분하는 방법은 되게 쉬워. 진짜 쉬워. 뭐만 확인하면 되느냐? 주격조사만 확인하면 돼. 여기에 지금 주격조사가 쓰여진 주어가 몇 개 있지? 한 개 있지? 그러면 집중 높임이 돼. 100%. 알겠니? 근데 여기 잘 봐. 주격조사 쓰여진 게 여기도 있지? 이건 보조사긴 하지만 뭘로 바꿀 수 있어? 주격조사로 바꿀 수 있잖아. 깨서로. 할머니께서 기가 밝으시다. 이래도 상관없지? 자, 주격조사 두 개가 있어. 알겠니? 다시 주격조사 두 개가 있고 의시가 붙었어. 그러면 이건 무조건 무슨 높임? 간접 높임. 알겠니? 그러니까 그냥 쉽게 가자고. 한눈에 보이는 걸로 가자고. 주격조사가 두 개가 동시에 쓰여질 수 있는 문장에서 의시를 사용하면 그건 간접 높임이 되는 거야. 이해가 됐지? 그렇게만 이해를 하면 쉽게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엔 간접 높임으로 갑시다. 자, 간접 높임은 말 그대로 간접적으로 높여주는데 누구를 높여주는 거냐? 자, 이거 설명했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자, 여기 볼게요. 선생님이 책을 읽으신다. 주어 한 개, 의시가 붙었지? 맞지? 그러니까 뭐가 돼? 직접 높임. 선생님은 되게 책이 많으십니다. 의시가 붙었지? 근데 요거 바꿔보자. 선생님께서는 해도 되지. 그지? 선생님이 해도 상관없고 선생님께서 되게 책이 많으십니다 했지, 그지? 오케이. 그런 경우에 간접 높임이 되는 거야. 구분할 수 있겠지? 주격수 두 개면 간접 높임이야. 단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거. 예를 들어서 요 문장 있잖아. 이 간접 높임으로 사용된 문장 있지, 그지? 여기서 높임을 나타내는 표현들이 몇 개가 있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내가 주체 높임이라고 안 했어.
높임을 나타내는 게 몇 개가 있는지 혹시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의시를 사용했잖아요. 근데 그것 말고 하나 더 있어요, 지금. 주체 높임으로 사용된 거. 그렇지, 바로 이겁니다. 이거 놓치는 친구들 진짜 많아. 이 말이 있죠, 덱. 이거는 주어인 선생님을 높여주는 거니까 그럼 어떤 방식으로 높였다는 얘기니? 덱이라고. 그렇지, 특수어휘로 높였다 이 말이야. 이거 놓치면 안 돼. 됐지? 그러면 이 문장에서 모든 높임 표현을 다 찾아낸 거지, 그지? 맞지? 이름 좆되는 거야. 왜? 요거 있잖아. 상대 높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놓쳐서 문제를 틀리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로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종결음이 꼭 마지막까지 확인하세요. 알겠지? 됐니? 그러니까 왜 선생님 상대 높임 그러면 이것도 이제 좀 중요한 건데 선생님 왜 상대 높임 그러면 하십시오체나 해요체만 혹시 상대 높임이고 나머지는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많거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들아 봐봐. 선생님이 책을 읽다 이렇게 하면 선생님이 읽고 읽다라고 얘기하면 선생님이 지금 상대 높임 사용한 게 아니죠. 근데 엄연히 말하면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해체를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해라체나 해체를. 이 부분은 상대 높임을 썼다고 안 해요. 그러니까 상대 높임을 썼다고 하는 거는 두 가지입니다. 오로지. 뭐냐면 하십시오체랑 그 다음에 해요체 이 두 가지를 썼을 때 상대 높임을 썼다고 보통 얘기를 해요. 알겠지? 그러니까 이 끝부분이 하십시오인지 아닌지 그걸 보라고. 무슨 얘기냐면 두 번째 예문 있잖아요. 그죠? 얘들아 두 번째 예문 여기에 보면 지금 종결 표현이 요나 미읍니다나 씁니다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상대 높임을 쓰지 않았다고 그냥 보면 돼요. 단순하지 그지? 요것만 기억을 하시고 자 그 다음 주체 높임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주어를 높여주는 말이고요. 실현하는 방법은 선어말어미 의시를 사용하고 주격조사 깨서를 사용합니다. 특수어휘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간접 높임 있으시다 직접 높임에 계시다와 다름에 유의하라는 얘기고요. 객체 높임으로 갈게요. 객체 높임 어렵지 않죠? 자 무엇을 높여주는 거냐 그러면 문장에서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이는 방법인데 자, 잘 보세요. 우리는 문장에 목적어나 그 다음에 부사어를 높이는 방법이 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대상들을 높인다는 말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사람이 들어가겠죠, 그죠? 근데 목적어를 구분하는 방법은 여기다 뭐를 붙이는 거? 얘가 붙어 있으면 목적어지, 그지? 부사어는 사람이니까 뭐 에게라고 하는 말, 이 말이 보통 붙을 거 아니에요, 그쵸? 이 둘 다 객체 높임을 실현하는 방법이 달라요. 목적어는 어떻게 실현하냐면 목적어는 철저하게 특수어휘를 사용해서 그냥 나타내요. 아버지가 할머니를 모시고 간다. 됐니? 그러면 아무 변화 없이 그냥 모시다라는 말 한마디만 썼죠. 특수어휘로 가고요. 부사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바꾸냐면 두 가지로 할 수 있어요. 첫째는 똑같이 특수어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알겠지? 근데 두 번째는 부사격 조사를 바꿔주는 거예요. 뭘로? 헷갈리면 안 돼. 주격 조사는 아까 뭐라 그랬지? 높임의 표현이 깨서. 알겠죠? 그 다음에 객체 높임은 뭐가 되느냐? 뭐뭐 깹니다. 그럼 얘 문장 성분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얘는 바로 부사격 조사가 되는 거죠. 깨라고 하는 말. 부사격 조사를 붙여서 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가 되냐면 얘를 잘 보란 얘기야. 특수어휘를. 근데 이 특수어휘를 볼 때 또 주체 높임의 특수어휘와 객체 높임의 특수어휘가 서로 구분이 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특수어휘의 행위를 누가 하고 있는지를 보면 돼요. 알겠니? 행위를 잘 보세요. 아버지가 할머니를 모시고 그러면 누가 하는 행위야? 아버지가 하는 행위지. 근데 여기에 보면은 영수는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에 갔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모시다라고 하는 말이 영수를 높여주는 건지 아버지를 높여주는 건지 의미만 보면 돼요. 어렵지 않죠? 그지? 다른 경우도 볼까요? 이 경우.
나는 그 책을 선생님께 드렸다 이렇게 표현했죠. 기초높임 사용하는 게 깨를 쓰는 것도 있고요. 여기서 드리다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맞지? 자, 드렸을 때 그러면 드리다라는 말이 나를 높이는지 선생님을 높이는지 그것만 잘 구분하면 된다. 어렵지 않지? 여기까지가 기초높임이 되고요. 한 개만 더. 압존법이라는 걸 배울지 안 배울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학교에서. 근데 압존법이라고 하는 걸 언급을 작년에는 했어요. 알겠니? 그래서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압존법이 뭐냐면 그냥 사실 압존법을 쓰지 말자는 사람들도 많아요. 지금 현재로선. 그러니까 어디에서만 쓰자는 얘기냐면 가족들끼리만 쓰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혈연 관계가 아니면 압존법을 쓰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압존법은 그냥 뭐 복잡한 설명이 필요가 없고요.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화자가 있고요. 말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치? 청자가 있어요. 됐지? 아, 주어를 먼저 합시다. 화자가 얘기하는 대상이 주어가 있어요. 근데 이때 주어가 누구여야 되면 제3자여야 돼. 다시 말하면 청자도 화자도 아니어야 돼. 알겠지? 그런 다음에 청자가 있어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압존법은 어떻게 쓰는 거냐면 화자보다 주어가 높은 사람이에요. 존칭을 사용해야 될 대상이라고. 주어보다도 청자가 더 높아요. 당연히 화자보다도 어떻겠죠? 높겠죠,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사용해야 될 높임법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면 화자보다 주어가 높으니까 이때 우리가 뭐 사용해야 돼요? 주어를 높여주는 방법을 뭐라 그래? 흡이나 애들 삥 뜯을 때만 말하지 말고 이때 대답해봐. 주어를 높이는 걸 뭐라 그래? 여기서 주체 높임 써야지. 화자보다 높으니까 주체 높임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얘들아? 써야죠, 그치? 맞지? 청자가 화자보다 높으니까 뭘 써야 돼요? 상대 높임 써야지. 그러면 이런 문장에서는 만약에 주어가 제3자이고 화자가 청자보다 낮은 경우라면 둘 다 써야 되는 상황인데 압존법은 뭐냐? 청자가 주어보다 높기 때문에 이때 주체 높임을 쓰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압존법이야. 그러니까 어떤 경우인지 알려줄게. 이게 나중에 근데 남학생들은 군대 가서 조심해야 되는 거야. 예를 하나 들어줄게. 얘들아, 병장이 높아, 상병이 높아? 이건 알지? 누가 더 높아? 병장이 더 높죠? 그지? 자, 병장이 청자야. 그리고 상병이 뭐냐면 주어야. 그리고 나는 이거보다 계급이 낮아. 근데 여기다 대놓고 이제 병장한테 얘기하는 거야. 알겠니? 김병장님, 이상병님께서 오고 계십니다. 이러면 뒤지는 거야, 니들은. 병장한테. 지금 잘 봐. 이상병님께서 주체 높임 사용했지? 주체가 누군데? 오고 있는 사람 누군데? 상병이잖아. 깨서 썼지? 그 다음에 또 오고 계십니다라고 했어. 십니다는 쓰는 건 잘못한 건 아니야. 왜? 병장을 높여주는 거니까. 그런데 계시다라는 특수어를 사용해버렸어. 그치?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병장보다 상병이 낫잖아. 근데 병장한테 얘기할 때 이렇게 높이잖아. 그럼 혼나. 이게 압존법을 어기게 된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상병이 오고 있습니다라고 표현해야 돼. 그걸 좀 더 알아듣기 쉽게 표현을 하자면 할머니와 아버지의 관계를 가지고 표현하면 되게 좋아. 정리를 하자면 예문으로 볼게. 화자가 나고요. 알겠지? 지금 청자가 할머니인 경우야. 누가 할머니라고? 아니, 청자가 누가 할머니라고? 청자가 누구라고? 할머니야. 자, 할머니가 높아, 아버지가 높아. 할머니가 높잖아. 그지? 아니, 물론 직접적으로 나한테 영향을 미치는 건 아버지긴 한데 그래도 할머니가 더 높잖아. 그지? 자, 아빠가 오고 있다라는 말을 할머니에게 해보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 할머니, 깨서 쓰면 돼, 안 돼? 안 되지? 아버지가. 됐지? 집에 오고 어떻게 해야 돼?
집에 오고 계십니다 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어떻게 해야 돼? 있으십니다 해도 돼, 안 돼? 안 되지? 있습니다. 이렇게. 뭐 할머니랑 사적인 대화니까 요자를 붙여 상관없죠. 있어요. 이렇게. 이해가 됐니? 이게 바로 압존법이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아직까지도 압존법을 강요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장님이 더 높죠. 과장보다는. 그러면 부장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김 부장님, 이 과장이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해가 됐니? 이게 바로 압존법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높임 표현이에요. 사실은 높임 표현은 여러분들이 예문에서 놓치지만 않으면 틀릴 만한 문제가 없어요. 예외 규정도 별로 없고요. 그 다음에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단 틀리는 이유가 놓치니까 틀리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이거 또 하나 더 어려운 게 뭐냐면 이 부분인데 아까 앞에서 얘기하는 거 혹시 아직도 이걸 모르는 건 아닐 거 아니야. 의시를 붙였을 때 이 시 있죠. 얘가 보통 혼자 쓰여지는 게 아니라 얘랑 같이 쓰여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표현이 되는 거냐면 이렇게 이중 표현으로 항상 표현이 돼요. 그냥 이것만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 제발. 제발. 이렇게 된 단어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이렇게 단독으로 쓰는 단어는 없다고 얘들아. 아무리 뒤져봐도. 알겠니? 다시 말하면 이중 모음으로 된 단어 자체는 세상에 없다고. 혼자 쓰이는 게. 그러면 이렇게 여라고 하는 이중 모음이 나왔다라고 하는 건 이건 거의 100%인데 얘랑 얘가 합쳐진 말이라는 거야. 그럼 그대로 띄고 보면 되는 거야. 앞에 시 붙여주고 시옷 붙여주고 빠지고 나면은 이응 소리값이 없죠. 이렇게 됐던 얘기야. 알겠니? 이거 놓친 친구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렇게 된 단어는 없어. 알겠니? 이렇게 되면 이건 준말이라는 얘기야. 줄여서 된 말이라고. 그러니까 두 개를 어떻게 해줘야 돼? 띄워줘야 된다. 그러면 보인다. 알겠지? 나중에 우리가 피동도 배울 텐데 피동에서도 마찬가지거든. 이런 단어 있는 것처럼 보였잖아.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잖아. 근데 이런 단어는 없다니까. 띄워야 된다고. 띄워봐. 어떻게 띄니? 이랑. 그렇지. 어수로 나눠줘야지. 피동의 과거형이 되는 거야. 알겠죠? 요거 꼭 기억하세요. 됐니? 오케이. 10분만 쉬었다가 시간 표현 갈게요. 알겠죠? 네.